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간 시사극장 시사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품격 시사강 사람 ING의 정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풀뿌리 시사관 광진 주민연대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손님을 모셨다고요. 제가 대표님한테 이 댐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전문가 섭외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달 전에 네. 오늘 또 굉장한 분을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소개하기 전에 우리 네. 대표님 좀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팔이 네. 잘려. 팔이 잘리죠? 네, 네, 네. 제가 이 사랑하는 대표님인데 네. 팔이 잘리면 안 되니까. 네네. 안 그래도 이제 윤정부에서 네. 또라고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댐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댐을 짓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권위자를 한 달 동안 물색해서, 네. 네, 수소문. 네. 물색, 네. 그리고 연락, 네. 또 연락, 네.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랑천을 사랑하셨더라고요. 중랑천에 많은 붕어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붕어를 사랑했던 남자. 그 붕어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네. 순식간에 죽었는데 그 붕어의 죽음을 슬퍼한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부위원장이신 이철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와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합 상근을 시작했고요. 네. 2012년에 상근은 접고 그 이후부터 이제 비상근 활동으로 활동하면서 활동하는데 정확한 제 직책은 환경운동연합 내에 생명의 강 특위라고 하는 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도 좀 중랑천에 살고 있고요. 중랑천 변에서 살고 있어서 네네. 매일같이 중랑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중랑천이 제 기억 속에 93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의 중랑천과 네. 지금의 중랑천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중랑천을 보면서 좀 더 어떻게 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환경운동연합을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환경운동연합은 저기 1980년대 중반부터 뿌리를 시작해서 1993년도에 환경운동연합을 창립을 해서 현재 30년이 넘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50여 개의 지역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이 함께 우리 한국 사회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구 하나뿐인 지구의 생태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시민들과 그다음에 회원들과 함께 벌이고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 관련된 단체 중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예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요. 환경운동연합도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주역으로 하고 있고 여러 단체와 연대하면서 연대, 유대 그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많이 받습니까? 정부 지원이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지네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제안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돈이 드는데 민간 단체는 사실은 그 효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회원들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정부의 제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딴 사업을 사실은 하나의 일종의 프레임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저는 조금 정부 지원 표현 자체가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 사업에 공모 사업에 인건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의 활동가들이 사실은 몸으로 다 때워서 사업비만 받는 건데 그러니까 해외나 다른 데를 보면 인건비가 없는 사업은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은 사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없이 사실 활동가들이 몸으로 때우는 사업인데 그걸 갖고 특히 이제 보수정부에서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이제 욕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정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인건비 없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마치 시민사회가 진짜 오세훈 시장 말에 따르면은 뭐죠? 시드기처럼 돈을 빼간다고 표현을 안 쓰는 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퍼주기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공무원 조직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 10배, 20배 이상 더 비효율적인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는 건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환경운동연합이 아까 지부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지역환경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광진구에도 지역환경연합이 있어요? 그 서울환경연합이 있고요. 서울환경연합이 있고 그러니까 구 지역으로 네네. 강남 서초, 강동 소파, 그리고 강동 소파, 강남 서초, 강서, 양천, 예, 이렇게 세 군데 구지역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력을 보면은 93년도에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총학생회장. 이때면 학생 운동이 막 빠지긴 했지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 당시 이제 그 90년대 초반이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네. 학생 운동이 굉장히 그 우리 사회의 변혁의 주도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고, 네, 네. 근데 90년대에서 사회적인 토대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학생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을 좀 감소하고, 네. 그리고 학생 운동이 전통적으로 노동 운동에 진출하던 분위기가 네. 이제는 그 진보적 사회 진출, 애국적 사회 진출이라고 하는 네. 흐름 속에서 사회 각 부문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제 진보적으로 좀 바꾸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저도 이제 그 93년도 그때 졸업은 아니었고 네. 수료하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했는데 네.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이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왔었죠. 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이때가 YS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을 하면서 딱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모습에서 어딘가 좀 YS 같은 느낌이. 진짜요? 굉장히 불쾌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쾌하다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를 보고 불쾌하다고 좀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학교 졸업하시고 거의 뭐 20대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시작을 하셔갖고 지금도 환경운동연합이신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근 활동으로 한 15년 했고요. 네. 지금 비상근으로, 비상근 활동으로 한 10년,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환경에 관련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나는 졸업하면은 이 기후위기, 환경 문제, 이걸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DNA가. 환경운동 DNA. 93년도 이제 학교에서 사실 네. 큰 폐기물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폐기물 문제가 단순히 폐기물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폐기물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걸 그때 참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환경운동연합 들어와서 우연찮게 백두대간을 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부터 저기 강원도까지 산을 따라 쭉 갔는데 그때 이제 자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는 석산 개발 때문에 산을 있으면 산을 동체 반을 잘라서 이걸 석산을 개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이 얼마만큼 환경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산 자체를 반을 자른다고요? 네. 거기서 석산을 개발합니다. 골재를 이제 파내는 거죠. 또 하나가 제가 2000년에 중랑천에서 네.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중랑천 2000년 4월인가 그 새벽에 제보를 받았어요. 시민들한테 네.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있다. 그 제보 받고 바로 현장에 왔더니 중랑천 살구지다리 부분에서 와, 수만 마리의 물고기, 잉어, 붕어가, 네. 살겠다고 물 위로 주둥이를 대고 뻐끔뻐끔 되는데, 와, 이게 진짜 참혹함이라고 하는 게, 네. 애들은 살겠다고 뻐끔뻐끔 되는데, 그 밑으로는 죽은 애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소방관.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나요, 원래?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네. 전날 비가 살짝 왔어요. 네. 비가 왔는데 준하수정마처리장에서 그걸 정화하지 못하고 네. 그냥 방류를 시키는데, 그 방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속의 오염물질이, 유기물이 많아지면, 네.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꽉 소비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물고기가 쓸 수 있는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물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살려고 주둥이를 물 밖으로 뻗어야 되는데 그 잉어 붕어를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들 동원되고 헬기 3대가 동원해서 계속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한강으로.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살고지다리 현장, 살고지다리 부근에서 있었는데요. 네. 와, 그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혹함이라는 게 이런 현상이구나, 이런 현장이구나. 그때 상당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저는 이제 학생운동 끝나고 세상을 좀 진보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이 백두대간에서의 경험, 중앙청에서의 끔찍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경험을 돼서 이 환경운동이 부문운동이 아니라 전체, 생명을 살리는 전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라는 그런 관점을 좀 확립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현재까지 계속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운동으로 사실은 학교 졸업 이후에 하셨지만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심화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도 후회는 없으시고. 아유, 당연하죠. 돈은 못 벌지만. 돈은 못 버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래의 환경운동가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그 활동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근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제 경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이나 프로젝트 좀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남들만큼 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벌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활동, 그리고 지구를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자부심. 그렇구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운동이라든가 이게 다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진짜 막 기업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것도 되게 좋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돈을 벌면 막 욕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언제까지 배고프면서 운동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운동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후원, 회원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다른 유럽이나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그런 걸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대략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이요? 되고 있습니다. 2만 명. 유료 회원이요? 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이. 만약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 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까? 검색하셔도 되고요. 735에 700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전화 주셔서 그 회원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월 10,000원 이상. 네, 10,000원 이상. 여러분 월 10,000원 이상입니다. 인터넷으로 환경운동연합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전화번호 02-735에 7000번.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여쭤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 진짜 현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 7월 30일 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에 14개의 기후 건설댐, 기후 대응댐. 기후 대응댐. 저는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봤어요. 기후 대응댐이라는 걸. 기후 대응댐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극한호우, 가뭄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후 대응댐이라는 명칭을 이제 환경부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네요. 좋게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 썸네일 주제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대응하는 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댐이 오히려 기후 위기의 적응과 완화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악화시킨다고요? 예.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큰 댐들이 있으면 그게 퇴적층을 수심이 깊은 댐은 퇴적층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이 깊은 곳의 퇴적층은 산소가 안 들어가요. 산소가 안 들어오면 거기서 현기성 소화라고 해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최고 80배가 넘는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게 이제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이고, 낙동 4대강에서 4대강으로 16개 보호가 만들어진 낙동강도 네. 메탄이 나오더라. 네. 그리고 그거 현장 가보면 물에 가만히 있으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혐기성 소화되는 과정에서 메탄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또 이제 댐을 건설할 때 댐 구조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거에 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가 어떻게든지 그 뭐 떠나도 수몰하게 되면 원래 강이나 하천 주변에 식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탄소 흡수선이잖아요. 이걸 다 수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악화시킨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댐을 해체하는 게 네. 오히려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해체하는 게?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명박 때 4대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4대강 관련해가지고 이 보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댐하고 보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이명박 때도 이게 사기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댐법에 보면 높이 15m 이상은 네. 대형 댐으로 봐요. 예. 근데 작은 댐은 작은 규모는 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호라고 하는 건데 지금 4대강 사업으로 16개 만든 건 네. 거의 높이 15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형 댐이에요. 댐이에요, 그게? 네. 댐인데 네. 댐에 대해 사실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네. 인식이 강하니까 그걸 다기능 보호. 이게 다기능 보호가 사실 다목적 댐이거든요. 네. 물도 공급한다, 홍수 조절도 한다, 뭐 기후위기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일종 정도의 프레임, 그러니까 사기적 프레임으로 썼던 게 보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m 이상은 대형댐으로 보는데 16개 보가 다 대형댐인데 불구하고 보호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네.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지금 돌아보셨을 때 물론 4대강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데 4대강 사업하고 보 만든 게 실제로 그 이후에 홍수라든가 아니면은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 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수는 본류, 그러니까 4대강 16개가 강 본류잖아요. 네. 한강 폭이 지금 서울 구간이 대략 1.1km 넘는 데가 있잖아요. 네. 4대강은 굉장히 큰 대하천이거든요. 홍수는 주로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 본류, 그 대하천이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네. 아니 진짜 하려면 지리주천부터 해야지 왜 본류를 또 하냐. 당시에 하천 정비율이 본류는 97%였고 네. 지류는 50%, 6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에 취약한 데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가뭄도 원래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어도 큰 대하천은 물이 네.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이 난 적이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주로 가뭄 지역은 중산간 지역, 태백시, 아니면 도서 지역, 네. 이런 지역이 그 가뭄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봄철에 비가 안 오는 시기에 계절적 가뭄이 나왔는데, 문제는 4대강 16개 보를 만들어도, 볼 위에 물을 쌓아도, 이런 가뭄 지역으로 물을 공급할 시설이었고요. 네. 설사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강이 보면 주변에 제일 낮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높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려면 이게 자연유화가 안 되거든요. 네. 전기를 써서 보내야 돼요. 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압력을 크게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료, 비용,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계절적 가뭄이 봄철만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건 경제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지역은 가뭄 지역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볼 위에 물을 보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 구상이었고요. 그러니까 A 지역에 가뭄이 드는데 엉뚱한 B 지역에 물을 쌓아놓고 그냥 A 지역은 여전히 가뭄 상태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계속 그 봄철만 되면
계절적 가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4대강 사업에 진짜 이명박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문화였잖아요. 네, 문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면인 바다에서 해상으로 유통하는 것도 도로, 기차 발달하면서 쇠퇴했는데 네. 내륙으로 뚫어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었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토건 세력의 먹거리였어요. 문화를 하려면 항구를 만들어야 되고 항구 주변에 항구 연결하는 도로를 깔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 또 주변에 또 유락단지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이런 식의 끊임없이 토건 세력이 먹거리, 토건 세력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문화를 추구했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생각은 없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개선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청부 과학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좀 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4대강 사업을 해갖고 보가 지금 보니까 긍정적인 게 없는데 오히려 댐의 건 보건 만든 다음에 돈을 많이 들잖아요, 만들 때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유지 비용도 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유, 당연히 들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질 관리도 유지 비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16개 보를 운영하는 게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 직원이 파견부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수문 열고 하는 거 다 관리잖아요. 그게 다 이제 유지 비용인데 2018년 감사원에서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비용 편입 분석을 해봤더니 0.21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하면 대략 800원을 까먹는. 오히려 이제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인. 홍수 저감 효과 약하고 가뭄 극복 효과가 없다. 라고 적자인 상태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4대강 보를 유지하는 게 계속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세금을 지불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의 역할로서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녹조 현상은 심하고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왜 뭐 관광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개발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간혹 녹조가 낀 곳에서 수상스키를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녹조 문제는 다시 말씀드려도 원래 4대강 사업 시절에 거기에 유람선을 띄운다, 무슨 수상스키, 수상 비행기를 띄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들 내놓으셨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유람선 자체가 한강 유람선도 그렇게 썩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니거든요. 한강 유람선은 제2의 노래방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고 근데 더더군다나 녹조가 잔뜩 낀 곳에서 녹조가 녹색이니까 친환경 그게 녹색 칠하는 녹색 분칠이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낙동강 녹조 낀 곳을 가봤는데 딱 가자마자 녹조가 심하면 녹조가 끼다 못해 썩어요. 위에가 하얗게 썩어요. 그 냄새가 제가 이제 구제역 현장 조사도 해봤는데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라고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나 영상은 냄새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녹조 심한 곳은 그 썩는 냄새가 정말 심각하고요. 녹조가 또 이제 썩다 보면 주변에 이제 물이 튀잖아요. 거기에 물은 녹색인데 마르고 나면 남색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남색유, 남조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마르게 되면 물에 있는 것보다 마른 상태에서는 바람 등에 의해서 녹조 알게이나 녹조 독소가 더 빨리 주변을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서 그래서 오히려 녹조 낀 곳에는 접근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것이 공기 중에도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실증적으로 대기 전문가, 녹조 전문가 분들하고 낙동강에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쭉 조사를 해봤는데 공기 중에서 바람 등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서 3.6km 떨어져 있는 아파트 실내에서도 측정이 됐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녹조 독소가
바람에 의해서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거죠. 그 주변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기로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녹조를 앗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공기로 드시고. 그러니까 더 나쁘지 그러면. 네, 더 나쁘죠. 그러니까 보통 독성은. 근데 가습기 살균제랑 똑같네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독성은 보통 피부 독성이 있고 먹었을 때 생기는 경구 독성이 있고 흡입 독성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따지면 피부 독성이 제일 적고 흡입 독성이 제일 높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폐나 호흡기가 사실은 그 다른 장기보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자고 저희가 그 정부에게 제안했는데 이놈의 정부는 그걸 거부하고 무조건 녹조 독소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그럼 지금 가짜뉴스를 혹시 가짜뉴스로 하면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하면. 근데 그게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다 해봤더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조가 심한 강에서 그 물을 갖고 공급한 농경지에서 그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해봤더니 낙동강에 쌀에 나온 거예요. 아, 쌀에서요? 네. 그게 그리고 그 쌀이 수도권으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낙동강에 어렵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정부가 그 위험은 정부랑 민간이 같이 공동 조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농작물 조사 때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물이 들어가는 농경지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식약처는 심한 지역은 빼고 유통 단계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990년대, 80년대 서울의 대기오염 농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광화문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하는 거 보면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측정을 어디서 하냐면 그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 덕수궁 뒤쪽에 있는 주택가에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자랑 밑에서. 그러면 사실 이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의도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은 서울인데 아니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 측정하지 않고 심하지 않은 곳 측정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의도성이 뻔한 거죠. 지금 환경부나 윤석열 정부 하는 게 딱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번 14개 댐도 4대강의 보로 불리는 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 14개 댐 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m, 높이 15m 이상은 이제 대형 댐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4개 댐 중에 그 가장 큰 게 그 양구 수입천 댐이라고 1억 톤 정도고 가장 작은 게 8만 톤 정도 되는데 높이로 따지면 다 15m 이상. 그래요? 대형 댐이네요. 대형 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이 댐이건 보건간에 이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이 큰 댐 짓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재자연화 그런 맞습니다. 표현도 썼었고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까요? 저는 이거 다 부술 줄 알았거든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아직도 저 기억나는데 2018년 5월 달에 그 5월 30날에 저는 이제 그 공주보에서 수문을 30cm 여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까지 한 번도 안 열다가 녹조가 우려돼서 수문을 여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래 흘러야 강이다. 흘러야 강은 흐르면서 자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흐르면서 깨끗해지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비용만 더 낭비되고 불필요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다른 인간 너머 존재에게들 피해를 준다. 그러면 해체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주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개혁적인 의제보단 환경 의제를 정치 의제화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표 계산했더니 해체하는 것보단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를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은 예를 들어서 녹조가 엄청 많고 안 좋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예. 그럼 지역 주민들이 이거 빨리 해체해라 막 그럴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해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그 지역별로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마음속으로. 예.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안정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농업용수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편에서는 정치화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국힘당이 이명박 시절에 이제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때 뿌리가 내려왔잖아요. 이 녹조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큼에도 농민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보호해체를 반대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보호해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되게 심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4대강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비교했을 때 보수물 연 금강은 녹조가 없어요. 예. 근데 낙동강은 녹조가 매년 껴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게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 보는 이명박의 성과를 지우는 거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비용만 나고 세금만 나가고 국민의 피해를 주는 구조물을 그냥 둔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갖고 혹시 보가 좀 긍정적으로 좋은 것도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억지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그 소수력 발전이라고 해서 전기를 좀 생산하는데 근데 그것도 멀쩡한 강을 박아서 얻는 전기보다 그냥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따지면 사실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수질 개선 효과가 더 커요. 전기 생산을 얼마 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2000년 초반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BOD 0.1 ppm을 개선하려면 환경기초시설에 2천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흐르면서 물을 개선하는 효과가 다른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 좀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큰 상황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건강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잖아요. 근데 녹조가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국민을 위협하는 저는 이제 이 환경재앙이 사회재난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일단 위험시설을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원래 이렇게 뭐 댐이라든가 이건 건설이잖아요. 그럼 건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환경부에서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4대강 때는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가 어땠습니까? 일단 워낙에 이명박 정부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감시하려고 국정원들을 그러니까 정보 유출을 색출한다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보 유출자, 환경부 정보 유출자 색출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시 체제가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환경부가 그 4대강 사업에 복무하는 것처럼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던 거죠. 불만이다. 이게 뻔한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환경부 승진한 사람들 승진해버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했었던 게 그 이명박 정부 시대였는데 지금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댐 건설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환경부로 대거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왔고 이제 들어와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요? 물관리 일원하면서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국토부 출신들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 개발주의 정권 하에서는 정부가 사실은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이 지르는데 국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보전,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부서가 갑자기 댐 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왔던 분들이 네. 더 큰 발언권, 더 큰 힘이 세지니까 환경부 자체를 토건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땡건설 관련해서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왜 했냐면은 윤 정부랑 비교하려고 윤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댐 사업을 주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상해갖고 그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국토부가 네. 중점이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 보전보다는 댐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정상 같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노동부 장관의 노조를 너무 싫어하는 김문수 네. 장관이 됐고 김땡땡이라고 얘기해요. 김땡땡 혹시 뭐 김땡땡 다 아는데요, 뭘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도 네. 진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안창호 씨가 네. 국가위원장이 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절대 북한과의 대화도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이 정부의 트렌드인가 봐요 이게. 그 환경부 장관이 네. 환경적 인식이 부재한 분이 됐잖아요. 이번에요. 예, 네. 어제 기사에 나왔지만 14개 댐 수용하면 그 파크 골프장 지어주겠다. 네, 골프장을 지어주겠다. 예. 골프장이 환경에 도움이 되잖아요. 녹색. 그런 차원인가요? 네. 녹조 비슷한 효과? 이게 골프장은 보통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마른 사막, 녹색 사막이라고 표현을 마른 하는데 사막. 예. 왜냐하면 그 초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 농약을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골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은 그 사실 규모가 작지 크지 않으니까 일반보다는, 예. 이게 노인들 이렇게 맞습니다. 여가생활 레저하는 그런 거.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환경 부하는 작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농약이나 농약의 비료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특히나 그 우리나라 최근에 파크 골프장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이걸 환경부 장관께서 댐을 건설하면 파크 골프장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강과 하천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 공간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는 그냥 댐은 강과 하천은 유원지, 놀이시설, 놀이공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근데 그런 분이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환경산업부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환경개발 토건부. 사실 골프장 사업이 하기가 어려운 게 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요. 그렇죠. 원래는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금 골프장을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말은 그만큼 주민들 중에 지금 요번에 7월 30일 날 기후 대응댐 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14개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발표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때 그 대규모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 배경은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일단 그 우리나라의 댐 적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이 들어설 때 다 들어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들었다?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댐 건설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댐이 대형 댐이 1,800개 정도 있고 네. 그 조그만 보, 2m짜리, 3m짜리 보까지 합치면 34,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1.5km 내지 2.2km 사이에 하나씩 다 구점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미 다 끝났죠. 네, 네. 오히려 이제 그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그걸 해체하는 게 일자리가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단위 밀도를 따지면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댐 개수는 제일 많은데 단위 밀도로 따지면 전 세계 이제 탑클래스를 찍는 거예요. 그만큼 댐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니까 이제 댐 적지가 없는데 댐 적지가 아닌 곳에 댐을 건설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보상비나 자연 훼손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댐 적지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민들이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댐에 대한 반대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책적 저항에 대해 저항이 세진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과거 댐을 추진할 때 보니까 극심한 주민 갈등이 정말 심했거든요. 주민 갈등이요? 주민. 그러니까 국가와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네. 정부와 민간의 갈등이 아니라 네. 민민 갈등이라고. 이웃 간에. 예. 네. 민민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국책사업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은 그냥 내리꽂은 거잖아요. 네. 이걸 행정용어로는 DAD 방식이라고 하는데, DAD. 네. 정부가 디사이드 결정하고, 어나운스 발표하고, 반대 여론이 있으면 디펜드 방어한다. 이게 이제 DAD 방식. 4대강이 대표적으로 DAD 방식이거든요. 정부가 무조건 결정하고 발표한 다음에 반대 여론이 있으면 국정원이든 뭐든 해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지금하고 똑같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게 지금 하는 게 똑같거든요. 윤 정부가 싫어하는 공산 전체주의적인 발상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 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갈등 때문에 지역 주민의 갈등 때문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이 댐 사전검토협의회라는 게 뭐냐면 댐 건설이 정말 타당하느냐,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전문가, 민간단체,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댐에 대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부에 권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원주천 댐이에요. 지금 건설 중인데. 근데 물론 원주천 댐도 논란이 있는데 이 정도로 주민과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보상비를 딱 나오니까 완전 안면 몰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보상비는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상비가 차별 적용해요. 아,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이 댐 추진하는 분들이 이게 내 말 잘 들으면 더 줄게.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뭐 자기 밭에 뭘 더 심어라. 아니면 뭐 집에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호응하고 포섭되면 댐 추진 세력이 되는 거고. 그쪽은 이제 댐 추진. 발 빠르게 거기에 호응하면 좀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아니, 그러니까 내 보상 받으려고 내 돈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보상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댐 추진 세력을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포섭하는 거.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상이 작아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상비 자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비 받는다고 해도 그 보상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주할까? 아니 못하거든요. 주변으로 이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그 지역에 원래 정착했던 토착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이주한다면 그 지역에 새롭게 지역의 경험들, 생태적 지식들을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댐 자체가 굉장히 부정이 되게 많아요. 부정이 많다? 예. 그러니까 토목 사업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댐 추진 세력들은 편가르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2016년에 한탕댐 백지점도 백서를 연구를 하면서 댐 찬성 반대 35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주민이 이러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원한. 얼마나 극심했으면. 댐 때문에요? 네. 아니, 마을 형님과 동생이, 그러니까 경조사 내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돈은 보냈는데 안 간다. 지금 그러면 그 갈등이 그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동원하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그냥 댐 들어서 간 다음에 알아서 살아라. 마침 각자 도생처럼. 그러니까 그 갈등이 너무 극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댐을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배경 중에 저는 그것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댐 하면은 그냥 생태계가 안 좋아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녹조가 생기고 그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지역사회가 갈등과 진짜 이렇게
파괴되는 거, 공사가 파괴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하네요. 심하죠. 4대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보상비인데 댐 수몰되는 지역분들은 보상비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소양강 댐이나 강원도 양구군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댐이 들어서니까 안개가 많이 들어가요. 안개가? 네. 그러니까 팔당댐 같은 경우는 안개 때 그렇죠. 비료를 준다고 해서 안개 비료라는 용어가 있어요. 작물이 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그 지역에 이제 안개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성장이 더딘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매년 수백억, 수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댐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댐 수몰미는 2주 보상비 받는데 네. 실질적으로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네. 보상비 혜택이 안 돼요. 안 되고 피해만 보고. 네. 그리고 뭐 댐 주민 지원 등에 의한 법률 때문에 지원비가 나오는데 그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뭐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거예요.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있고,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발생하는데 보상 못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참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한 갈등, 공동체 붕괴 현상 네. 이런 게 심해진 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DAD 방식 네, 그대로 물론 지금 지역 신청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진의 정당성을 잡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지역 신청 댐을 대상으로 댐 사전 검토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네. 지역에서 지금 신청하는 댐을 보면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하나의 개발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의 발전, 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의미의 개발,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이지 정말 댐이 필요한지는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근본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댐은 지금 말씀만 들으면 댐은 거의 뭐 절대 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댐은 없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34,000개의 크고 작은 댐 중에 네. 정말 인간이 혜택을 보는 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냐면 편익이 증명되지 않은 댐을 해치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는 편익보다 환경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성 문제죠. 비용이 더 많은 드는 댐을 해치한다라는 개념은 해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해치하고 있어요? 해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미국 클라마스 강에 갔을 때 갔는데 거기 4개 댐을 작년부터 우리 돈 7천억을 들여서 4개 댐 동시에 해체해요. 거기는 왜 해체하냐면 첫 번째 녹조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미국은 댐만 들어가면 녹조가 심하네요. 네. 네. 미국은 그 원주민 정부가 있잖아요. 네. 원주민들이 정부가 있는데 그 원주민은 강에 기대는 사람들이 연어에 기대는 사람들이 녹조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해체하면서 녹조가 개선되고 또 연어가 회복돼 연어가 돌아오는 거예요. 연어, 물고기 연어.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연어에 초점을 잡은 건 연어 그 자체도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연어가 상징하는 환경성과 경제성. 즉 환경이 개선되면 물의 흐름을 개선하면 사실은 결국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 라는 관점이 사실은 크죠. 그래서 이제 댐을 해체하는데 연어가 돌아온다는 거는 수질 개선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사실은 감소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소양강 댐이나 충주 댐이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에 큰 댐이 있잖아요. 네. 이게 26억 톤, 27억 톤 정도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굉장히 큰 저수 영향을 있는데 네. 이 댐들로 인해서 하류 지역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그러니까 홍수 방어도 이 댐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댐이 분명히 그러면 홍수라든가 가뭄 방지 하는 거네요. 예방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6억 톤, 27억 톤 이 정도의 큰 용량이면 그런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편익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대신에 작은 댐 규모는 홍수 방어나 아니 가뭄 극복에 편익이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알고 있는 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어차피 안 된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34,000개 중에 네. 용도를 상실한 댐이나 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주변이 택지로 개발됐어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럼 얘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용수 필요 없죠. 예. 아니 저 멀리다 끌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네. 또 돈이 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를 써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얘가 이런 구조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택지가 개발되면서. 근데 이거를 있는 것보다 이게 보가 있으면 물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경제성이나 아니면 환경성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4개 댐을 짓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부가 지금 이 14개 댐으로 2.5억 톤을 공급한다. 2.5억 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2.5억 톤. 네. 예. 수입천 댐이 1억 톤이고 나머지는 네. 짜잘한 거예요. 네. 그걸로 용수를 공급할 게 크지 않고 홍수방어 영역도 수입천 댐 빼고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댐이 넘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홍수가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네, 그럼 댐이 홍수를 막는 게 아니고 홍수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이미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어젠가 그제 그 아프리카 한 국가에서 네. 댐이 붕괴해서 홍수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네. 물이 한 번에 넘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댐이 붕괴할 때 물만이 아니라 네. 이 콘크리트 구조물도 함께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댐이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상 예측이 인간이 자연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욱더 신중하고 검증된 방법 이런 걸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댐은 관리를 못하면 기후 폭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신규 댐이나 이런 거는 과학적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 환경부가 14개 댐을 하는데 네. 아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상위 계획에 그 내용이 없어요. 아니 이게 법은 행정기관이 뭐를 어떤 행정회의를 할 때는 법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네. 물 분야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하나의 근거예요. 근데 여기가 없어. 근데 그냥 14개 댐 짓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근거를 또 만들려고 해요. 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계획수만 하지 않고 누군가는 또 얘기한 거네요.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로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의한 환경부 토건화 그리고 그분들과 연결된 토건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미래의 토건 세력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 근데 이게 미국도 이제 경제 부흥책 쓸 때 뭐 누딜 정책이니 하면서 그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그 기후댐을 14개 하겠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경제의 수치를 좀 높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 이제 그 콜로라도강에 있는 후보댐이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 뭐 등등 해서 그게 이제 그 뉴딜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유럽은 그 그린딜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그 자연기반 해법 관점에서 에너지나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걸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4대강 사업 22조 원을 투입하면 생산 효과 42조 원. 일자리 창출 36만 개. 근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토건 사업으로 경기 그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건 이미 증명된 거고요. 근데 오히려 피해만, 즉 지역 간 갈등과 환경적 피해만 더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처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DAD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검증하자. 지역에 정말 필요한 댐은 댐 사전검토 협의회처럼 필요를 검증하자.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첫 질문이었는데 기후 대응 댐이라는 게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후 대응하는 댐인데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러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검증이 안 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적이나 합리적 관점에서 부당한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국가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게 이미 우리는 이 하나의 그 과정을 이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이었는데 그냥 지금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지금 뭐 이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홍수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정부로서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그런 대비 차원에서 기후 대응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뭘로 대응하죠?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첫 번째 이제 저는 기후 대응 댐이 이명박 정부가 강을 망치는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살리기라고 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강을 16개 보로 물의 흐름을 끊고 4대강에서 남산 11개 분량의 모래와 자갈을 퍼냈어요. 모래는 사실은 수질을 개선시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엄청나 중요한 강의 일부인데 그걸 걷어내면서 강 살리기라고 했거든요. 그게 수심을 깊게 하려고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하를 목적으로. 원래 운하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기후 대응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기후위기의 완화와 적응에 도움이 안 되는 구조물이 민물 생태계 담수를 막는 댐인데 이걸 갖고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하는 건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후 대응,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서는 적응과 완화 두 축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기후 대응을 위해서 산간 지역,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게 기후 대응이냐?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불필요한 하천의 흐름을 막는 걸 해체하는 게 오히려 기후 대응, 기후 적응이자 완화의 한 방법인데 현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벌써 안 맞는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적인 과정도 아니다. 그저께 9일날 지천댐을 주민 설명을 하는데 찬성 주민만 들어오게 하고 반대 주민들은 경찰을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이게 4대강 때 똑같아요. 진짜요? 그 기사 나왔어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이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4대강 때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사업 설명회 들어가려 했더니 못 막는 거예요. 여주 사람, 그러니까 지역 주민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9일날은 지천댐은 그 경찰이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게 민주적이냐. 4대강 사업은 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 주민을 막는 주민 설명회. 민주주의를 자체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보니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이 아니고 오히려 하천 제방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홍수 저류지 확보 말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제방 관리가 제일 크다. 제방이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방 관리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래. 오송. 오송 참사도 교량 공사한다고 제방을 낮췄어요. 거기서 강물이 넘쳐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이런 거 제방 관리를 부실한 게 하는 게 큰 문제도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방 관리를 튼실하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 우리나라 큰 강 주변에는 배우습지가 많았거든요. 배우습지. 그러니까 낙동강에 보면 우포늪이 하나의 배우습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비가 왔을 때 볼 위에 있는 넘치는 물이 그 150지의 물을 담가놔요. 그러면 하류 지역에 있는 그걸 이제 첨부홍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량을 낮춰줘요. 그러면서 하류 지역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0지 하나의 인공 홍수터를 만들면서 거기서 물을 담아주는 게 사실은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없애고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수질 개선 그리고 그러면서 탄소 발생, 기후위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이 자연 기반 해법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미국,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략 미국에서는 대략 2,000개 정도 댐을 해체했고요. 네, 오 2,000개요. 네. 유럽은 대략 6,700개 정도의 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댐은 큰 댐도 있고 작은 보도 있고 이런 걸 해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해체하는 게 교육이 도움이 된다. 영국은 제가 아는 사람이 오늘 이제 영국으로 출장 그 현장 조사를 갔는데 영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하천폭을 오히려 넓혀요. 그게 뭐냐면 룸포더 리버라고 해서 강에게 더 많은 공간을 강을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주는 거예요. 강을 좁히면 유속이 더 빨라지니까 파괴력이 더 증가하거든요. 유속이 3배 빨라지면 파괴력은 9배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이 강의 폭을 넓혀주면 강의 물이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면서 홍수 피해를 막아준다. 그게 룸포더 리버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14개 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방식으로 그냥 밀어붙인다. 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애물단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4대강 보호가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댐의 용량이 크면 이걸 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용량이 작은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제 환경부가 시간당 200mm 정도의 비를 방어할 수 있는 시대. 근데 시간당 300mm, 400mm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렇죠. 용량이 그러니까 예상했던 걸 초과하는 비가 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겠네요. 차라리 자연적으로 흐르게 놨지. 이걸 막아놨다가 한 번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구조물로 방어하는 것보단 그게 한계가 왔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전에 우리나라 물정책이 홍수와 더불어 함께하는 물정책이라고 하는 게 추진되다가 이명박 때 갑자기 싹 바뀌었거든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구조물적인 방어 대책보단 비구조물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홍수터 복원, 홍수 예외 경보제 강화, 보험 강화 이런 식의 대책에 추진되다가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게 이상하게 된 그런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기후위기 대응 적응과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보건법을 제정해서 의무적으로 자연을 복원시켜야 한다. 근데 그건 결국 생물종 다양성, 생태 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기후위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기후위기만 보는데 그것도 기후위기를 가장한 댐 건설만 하는 거죠. 관광사업. 지금 뒤에 우리 배경 사진이 영주댐입니다. 영주댐도 대표적인 애물단지 댐이라고 하던데. 아우, 심하죠. 영주댐. 영주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영주댐 건설 후 BYC 그러니까 경제적 편입 분석을 했더니 영주댐도 0.21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0.21. 1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경제성이 있는 건데. 손익이 맡아지는 0.2,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안 납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으면 들일수록 손해 난다는 건데 영주댐의 목적은 홍수 방어가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용이거든요. 낙동강의 물을 깨끗이 하거든요. 8개를 보호를 막았으니까 낙동강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희석용으로 물을 쓰겠다. 근데 영주댐을 막았더니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댐 물을 하루를 보내자니 녹조물을 녹조물을 또 보태는 꼴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게 불필요한 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잘못된 거네요. 예. 네. 아니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면서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려를 했죠. 네. 우려를 했고 민간단체에서 특히 영주댐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영주댐이 있는 내성천 같은 경우는 모래강, 우리나라 특징, 전통적인 모래강의 특징을 담아 있는 게 영주 내성천이거든요. 네. 이걸 댐을 들어서면서 상류에 그 유사 조절 댐을 만들어놨어요. 네. 모래를 못 나오게. 이러면서 모래가 덜 내려오면서 원래 영주댐은, 아니, 내성천은 저 댐 없었을 때는 물에 딱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가요. 워낙에 가는 모래,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데 지금은 모래가 덜 내려오면서 붉은 모래로 바뀌었어요. 이 생태가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조가 올라오는 현상. 이게 과연 영주댐을 목적이 뭐냐, 편익이 있느냐,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곳곳을 보면 영주댐부터 시작해갖고 4대강 때 만든 댐들, 보들 곳곳에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 맞습니다. 지금 또 14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14개를 못하게 막아야겠네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반대 운동하고 있고 네. 더 할 생각입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도 이게 이제 그 정부가 특히 이제 환경부가 원래 환경을 보존하는 부처잖아요. 이게 환경부가 토건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도 비정상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환경부가 원래 부처 존립 목적에 맞게 환경 정책을 펴야 한다. 그건 전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책임질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4대강이 그렇잖아요. 4대강 사업이 그런데, 지금 14개 댐도 책임질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을 환경부가 만약에 하게 되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환경운동연합 그 시민단체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당연하죠. 전 국민적인 사실은 맞습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도 나서갖고 저 못하게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국민들은? 일단 요즘은 워낙에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반대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제도 이제 9일날도 지천댐 반대 주민들은 주민 설명에 못 들어가서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양구 수이천댐 같은 경우는 더 진짜 깝깝한 상황인데요. 네. 양구군은 소양강 그 댐 만들면서 한 개 면이 사라졌어. 네. 그다음에 화천댐으로 한 개 면이 사라졌어. 뭐 지금 차방이 댐으로 막혀 있는데, 양구군은 그게 양구군은 홍수 피해도 없고 영수 부족도 없어요. 네. 근데 1억 톤 규모의 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그 수이천댐 상류에 우리나라 최대 열모 서식처라고 하는 두타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두타현 직접 가보세요. 가보면 이게 영적 자연이라는 느낌, 신령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물이 조그만 폭포지만 물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쫙 퍼지는데, 네. 진짜 영적 자연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굉장히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는 것이 네. 댐이 들어서면 거기 수몰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지리산에도 댐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지리산에도요? 예, 지리산에 댐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포트월 지형이라고, 네. 굉장히 이 외돌개라고 해서 돌멩이나 자갈들이 그 바위 위에 구멍을 파는 이런 지형이 상당히 발달한 지형이고 경관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걸 댐 건설을 위해서는 그걸 그 자키로 떠서 다 옮겨드리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댐에 들어가면은 생태계와 자연경관 다 망가지는데, 나중에 반성해갖고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했을 때 원위치 가능합니까? 불가역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불가역적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요?
이미 담수가 돼버렸잖아요. 담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게 물을 빼지 않고 댐을 해체하지 않는 한 불가역적인 파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 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댐 문제도 댐 문제지만 우리나라 물 정책이 물 정책 자체가 다시 비민주화되는 것도 어쨌든 사실은 국가나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환경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좀 더 생태화하자라고 좀 생각하는데 기본 민주주의도 국가 부처가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 부위원장님 모셔갖고 기후대응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번외로 좀 관계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의 치적이면서 또 서울 시민들이 또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뭐 하나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델이 되는 사업이 청계천 맞습니다. 사업인데 그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계천 성공한 사업이고 너무 잘한 거 맞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 때는 어쨌든 대선 주자로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청계천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때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명박에게는 보물단지, 오세훈에게는 애물단지. 애물단지.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성과는 이명박이 다 받고 그 이후 관리 책임은 다 오세훈 시장한테 넘어갔으니까.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그 청계천 현장을 가보시면 아침에 그 사람들이 그 서울 시설관리공단 청계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천 바닥을 쓸어요. 아, 바닥을 쓸어요? 예. 하천 바닥을 왜 쓸어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청계천은 이게 원래 그 청계천이 건천이었거든요. 네, 건천.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여름철 비 올 때 빼고는 물이 없는 하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을 흐르게 하려고 하천 바닥에 돌부침구법으로 물이 안 새게 다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바닥에 물이 안 새게 건천인데 원래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아스팔트를 만들어 거죠. 그러니까 돌부침구법으로 대리석 같은 걸로 다 깔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청계천은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원래 자연하천, 그러니까 청계천은 건천이면 이제 그 홍제천의 우리말이 모래내잖아요. 그 말은 모래색에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처럼 이렇게 흐르는 모래가 많으니까 물이 모래 속에 흐른다고 해서 모래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청계천은 어떤 그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쭉 그 돌부침으로 쫙 깔았는데 이게 물이 흐르면 햇볕이 있으면 조류가 껴요. 조류가 끼는데 근데 사람들이 조류가 끼면 이게 원래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야 수질이 나쁜가 봐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천 바닥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성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계속 좋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계천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은 3,600억짜리 거대한 인공 어항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청계천 당시에 제가 환경운동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청계천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시절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청계천이 그 복개 구조물 1960년대 복개로 햇볕을 차단했던 하천에 그 구조물을 뜯어낸 것 자체는 정말 의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그 청계천 그 공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하천 복개를 금지하는 정책도 시행했던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명박 그 당시 시장이 청계천을 역사문화 생태복원이라고 표방했거든요. 생태복원이에요. 역사문화 생태복원.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 임기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그 청계천에 있는 수표교나 이런 문화재 공간이 굉장히 어설프게 복원하려고 하는 임기 내에 하려고 하니까 사소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재 나온 것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 그게 역사문화 생태복원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공원화, 후퇴한 거죠. 지금은 청계천은 어쨌든 긍정적이 있고 부정성이 있는데
그 가장 또 문제점이 한강물을 끌어와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연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예. 물을 끌어와요? 한강물을 하루에 12만 톤 정도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대략 12만 톤이면 기억하는데요. 한 번 한강물을 끌어와서 한번 정화해서 방류하는 거거든요. 아, 위에서 물이 내려주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네, 전기를 끌어와서. 아, 어디선가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 청계천 발원지가 조선시대에도 왜 인왕산 있고 남산 있고 낙산 등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원을 하는데 물이 오긴 하는데 물량이 없고 인왕산 같은 거의 바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둘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청계천 자체가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건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와도 조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대략 12만 톤 정도의 물을 끌어와서 평균 30cm 수심으로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물을 방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름철이면 그 전기세는 누가 내요? 그러니까요. 시에서 내는데요. 서울시에서? 예. 평에서 부담하는데 저는 이제 전기를 쓴다는 걸 보면 탄소를 낸다는 거,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그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청계천의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나무를 심어서 탄소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사실은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 좋은 게 실질적으로 좋냐? 아니 보기 좋은 거 인정. 근데 이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려면 청계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한계를 개선하려면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할 수 있는 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하는 게 조금 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명박이 못했던 것을 지금 좀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서울 시민들이 다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죠. 청계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한강물을 끌어다가 엄청난 전기를 들여가지고 위에서 뿌려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복원됐구나. 친자연적, 제자연화 뭐 됐다고 생각하지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탄소를 펄펄 내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인공어항을 우리가 그냥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이게 팩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청계천을 그냥 이렇게 건천으로서 남아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 때 건천이었다. 그러니까 비 안 올 때는 그냥 마른 하천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도시 지역이란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이 갖고 있는 좀 효과 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계천이 사실은 그 도심의 하나의 휴양지 공간.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 점심 시간 때 커피 하나 들고 와서 발 담글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사실 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물이 없는 것보단 물이 있는 게 흐르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이게 결국 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인식하시고 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청계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사실은 청계천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해왔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공식적 입장 제 개인이니까 개인적인데 공식과 비공식 왔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면 지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청계천에 대해서는 적극 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해야 된다거나 그런 목소리는? 아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라는 게 원래 되게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사실은 어쨌든 의미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청계천을 아예 그 현 상태에서 조선시대처럼 아예 돌리는 것보단 현재 상태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민주적, 생태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 부회장님은 온화하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댐 문제에 있어갖고는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댐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긴 건답게 비온화주의자인데. 그래요? 그럼 청계천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입장을 거의 환경 수성주의 같은 느낌이 좀. 뭐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하천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공동의 자산이고 실제 하천이 복원되는 게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물까지 복원시키고 이걸 복원시키는 과정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도 그러한 공동의 자산을 민주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민주적으로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원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후 대응댐 건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셔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혹시 또 이런 이슈 있을 때 또 모실 수 있을까요? 아유,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감사하죠. 사실은 그 요즘에 이렇게 환경 이슈가 그 지역에서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불러주시면 시간만 되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 자랑은 아니고 혹시 조남철 교수님 아십니까? 조남철 교수님? 조남철 교수 아니니까 성함이죠. 이거 환경 쪽 하시는데 그분이 예. 주변에 저희 유튜브를 환경 관련해 가지고 좋은 유튜버라고 소개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모르시네요 누구시. 제가 성함을 잘못 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조남철이 몇 명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인지 좀 순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튜버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사 토론회 생중계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슈를 같이 다루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방송 이후에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MOU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댐이 아니라 기후 유발댐이다. 기후 유발댐. 확실히 저는 기후 토건주의.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가 하는 건 기후 대응댐이 아니라 기후 토건주의에서 나온 정말 토건적 발상.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4대강 망치는 걸 4대강 살리기로 하는 것처럼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댐을 기후 대응댐이라고 하는 프레임만 바꾼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철재 부위원장님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시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우리는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